자, 일단은 오늘의 이제 사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2부 고민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이디가 이거 아이디 맞아? 창밖에 1주택 여자입니다. 이거 되게 센스 있는 무주택은 아이디예요. 아니시니까. 네. 예전에 영상에서 두 MC분들께서 무주택자들은 다주택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 주변엔 다 무주택자인 상황이라서 상의할 곳이 없어서 사연을 남긴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초반의 소상공인입니다. 개인 사업 하시고 계신가 봐요. 그래서 간신히 1주택자 탑승해서 실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해서 내년 상반기에 난생 처음 전세 퇴거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예정이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1주택은 그냥 제자리에 머물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시세 15억이 넘어버리면 대출도 못 받는데 이번에 대출을 여유 있게 받아두고, 그러니까 자본이 있는데 대출 안 받아도 되는데 받는다 이거예요. 그리고 비조정 아파트를 눈여겨봐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라고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집을 사신 거 너무 잘했다고 전 생각이 들고, 집을 사면 여러분들 이 생각이 들어요. 1주택자로 머물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이분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대출을 나중에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받고 요거를 활용하면서 자산을 좀 늘려놓겠다. 이런 전략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조정 지역 아파트를 좀 눈여겨봐도 될까요? 하니까 본인의 마음은 저쪽에 방향성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비주정 지역의 아파트 사도 되죠, 뭐. 근데 우리가 이제 아는 것만큼 보이잖아요. 내가 하나 알면 하나가 보이는 거고, 그쵸. 두 개 알면 두 개가 보이는 건데, 좀 더 다양한 것들을 살펴보신 후에, 그래도 나는 비조정 지역 아파트를 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나의 세금 관계상 비조정 지역 아파트까지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하나를 보고서 판단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좀 접목해서 좀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 거는, 저는 어찌됐든 간에 그 서울 인근에 그 그린벨트 토지도 좀 보시고요. 소액으로 살 수 있는 작은 땅들을 좀 이렇게 보시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주택이 더 이상 내 자산에 편입되는 게 스트레스 받으신다면 부담이 좀 될 수 있죠. 그랬으면 좋겠고, 이 비조정 지역을 보신다라면은 일단은 이 지방권으로 확실하게 광역시로 눈을 돌리셔야 되는데, 이거 지역을 좀 꼬집긴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나는 이제 울산 지역을 좀 이렇게 한번 정도 본인께서 이렇게 좀 꼭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공급적으로 봤을 때 울산이 그나마 좀 괜찮거든요. 나머지 뭐 지역들은 공급량 체크하면서 네네. 진입하면 좋겠는데, 지방시장은 확실히 이런 호재로 맞닥뜨리기보다는 입주 물량을 거의 근간으로 하면 네네네. 크게 틀리지 않거든요. 네. 근데 얼마큼 오를 건지는 모르는 거야. 이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위험하지 않을 곳으로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게 얼마큼 간다는 것은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든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리고 리스크가 적으면 좀 상승하는 게 좀 적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비조정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팔게 되면 일반 과세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점을 생각한 것 같아요. 이를 먼저 팔면 일반 과세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냥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동산은 한번 취득하면은 웬만하면 팔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팔지 않을 수 있는 부동산을 사는 게 좀 좋다. 그래서 그냥 지금 비조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보면 지금 지역을 설정한 것도 아니거든요. 이럴 바에는 저는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수도권에 뭐가 돼도 좋으니, 오피스텔도 되고요. 그리고 빌라도 돼도 되고, 뭐 아파트가 안 되면 이런 선택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뭐 2억 이하의 기반으로 살 수 있는 재개발도 있어요. 인천이나. 근데 이분이 예산을 정확히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비조정 지역 아파트도 요즘에는 그래도 뭐 5천에서 뭐 1억 정도는 그치.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호재들이 있으니까 그냥 뭐라도 던져 놓으면은 아파트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이거 농담인데, 어쨌든 저는 서울 어차피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화되고 계속적으로 발전함에 있어서 인구는
아다시피 총량은 감소하고 이제 가구 수만 증가하는 시기잖아요. 이게 2035년, 40년까지 가게 될 텐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도시 전략은 컴팩트 시티로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예 자본이 많으신 분일수록 결국에는 이제 서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지역에 더 몰려 있고 역사는 계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집이라도 2명만 있어도 가격은 올라요. 1명만 있으면 가격 안 오릅니다. 0명이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컴팩트 시티 전략이 뭐냐? 결국에는 정부에서도 국가 뭐 발전 종합계획이라 해서 뭘 주고 철도를 줘도 저는 다 쌀데기 없는 뻘치라고 봐요. 결국에는 메타버스 시대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간을 넘어서게 되는 거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과연 지방 도시가 얼마큼 살아남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컴팩트 전략으로 갈 거고 서울 쪽으로 모멘텀을 더 수도권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럴 때일수록. 그렇게 해서 자산을 하나 늘리려면 정말 30년 뒤에 팔 생각으로 잡아놓는 게 샀다 팔았다 해도 결국엔 안 되거든요. 뭐 자산 10억 가지고 이거저거 지방에 가서 쇼핑하고 해도 한양 아파트 하나 산 거 수익률은 못 미쳐요. 예. 괜히 세금에 갖다 퍼주긴 하고 거래 비용만 발생하니까. 그래서 좀 장기간은 갈 수 있는 걸로 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 번째 질문, 일단 저희 둘의 얘기가 다 나왔어요. 예, 그래서 비조정 갈 거라면 입주 물량, 공급량 맞춰서 울산 지역 덜 올랐으니까 울산도 이제 지역이 나뉘잖아요. 예. 남구가 에이스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 걸로 생각을 여러분들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이디 무슨 약속이라도 한 듯이 뭔가 시적이에요. 늦은 비. 늦은 비. 자, 안녕하세요. 저는 목동에 최근 실거래가 10억 5천에 신고된 24평 아파트 자가 거주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저희 고민은 목동의 1주택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옳은지 지금 집 전세 6억 5천 60%가 좀 높네요. 그래서 주고 그 전세금 레버리지로 이사를 하고 시세 차익을 기대해도 좋을지 그러니까 뭐 팔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팔아서 조금 더 저렴한 강북의 아파트로 갈아타고 남은 금액으로 갭 투자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 긴 노후를 생각할 때 집 한 채로는 위태하지 않나 싶어 의견을 여쭌다고 하십니다. 아니, 그 목동 팔겠다는 소리야? 예. 목동을 판다고? 아, 지금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겠느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목동을 왜 팔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후니까 노후 대비를 하기 위해서 하나 이제 내 집을 사고 하나는 투자를 계속 돌리겠다는 거죠. 자본을 목동을 팔아서? 네. 안 되지, 안 되지. 이건 저도 의견 동일합니다. 이건 절대 이 생각은 아니 근데 40대 주부시라고 하셨는데 네, 벌써 은퇴 생각을 하시고 벌써 은퇴 생각하는 거야? 아니 지금 오늘 금요일이고 토, 일 쉴 건데 월요일 출근 생각하고 있네. 그렇죠. 왜 그렇게 비관적이지? 요 생각을 하고. 그렇죠. 나 이해가 잘 안 간다. 아니 이렇게 뭐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그래? 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싶은 거야. 근질근질한 거지. 그러니까 다 이렇게 하고 뭐 인플레이션 온다고 하고 집값도 오르고 뭐 목동 전체를 쪽으로 봤을 때도 지금 목동이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이 시기에. 제가 봤을 나는 때는. 우리 니즈비님께 저희 답변은 목동은 팔지 마셔라. 그리고 지금부터 20년 후를 걱정하시기 전에 5년 후, 3년 후에 목동에 대해서 더 공부를 많이 하셔라. 보통 사람들이 5년 후 준비도 없이 20년을 걱정하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가시면 될 것 같고. 걱정할 게 없어. 네, 종잣돈이 좀 생기신다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거주 계속 하실 거니까 주택 임대사업자 활용한 모아타운이든 신속통합이든 하나 걸릴 만한 그런 빌라를 네? 주임사 내셔서 10년 임사 등록해 두시면 뭐 하나 걸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이 한다는데 지금 맞아요. 안 걸리면 이상한 일이에요 지금 이게. 네. 그렇게 그거 할 거 권해드리고 목동 건드리지 마세요. 아, 맞아요. 만약에 진짜 투자하고 싶다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가가 아니라도 이제 전세를 주시고 본인은 이제 뭐 아직 40대면은 돈 열심히 벌 때잖아요. 그래서 월세로 거주를 하시면서 그 자금을 활용해서 투자하는 방법도 나쁘지 않다고 좀 봐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가족분들이 반대할 것 같아요. 야, 그거를 감내할 수 있으면 그 가정은 이제 성장할 준비가 가정. 없다. 성장할. 이 국가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성장주 같은 가정이 되겠고요. 네. 근데 그렇게까지 하기가 좀 껄끄러우시다면은 일단 목동은 뭘 선택하든 간에 안 파는 선에서 고르셔야 돼요. 방향성은. 그 파시는 경우의 수가 개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출을 없대요. 대출이 없대. 그러니까 오히려 평온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이게 전투적으로 좀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집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주택자분들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한 이게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이게 결국에 양극화의 끝은 지금 양극화를 하면 사람들이 보면 상위주택하고 하위주택의 벌어짐을 양극화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집이 있는 자 없는 자의 양극화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이 있으면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시대에. 집이 없으면 그냥 하향 평준화 되는 거예요. 내가 버는 소득이 500이고 1000이고 간에 집이 없으면 그냥 벼랑 끝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극화가 나와서 이제 한마디 보태드린다면 우리가 큰 위기를 겪거나 그리고 너무 주체 못할 정도의 큰 발전과 기술과 성장이 나올 때도 그러니까 최암울할 때랑 최고 좋을 때 양극화가 이제 극대화되는데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양극화 관련된 여러 논문들을 보니까 되게 많이 심해졌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또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4차 산업 이 활로가 열리는 순간 그 시점에서 양극화는 우리 평생 살면서 못 봤던 양극화가 열릴 겁니다. 맞아요. 지금 예전에 우리 그 한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그 근로자가 채워져야만 이게 사업이 돌아갔어요. 근데 요즘에는 한 명이서 직원 없이도 정말 몇백억을 굴릴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컴퓨터 기술이 그만큼 개발이 됐다는 거예요. 꼭 우리가 상상했던 예전에 기계가 와서 뭘 찍어내고 이런 상상하시는데 돈이 돌기 위해선 기계가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시스템 하나로 뭐 결제 시스템 그리고 뭐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 인터넷에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사람이 공유해야 될 부가 한쪽에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금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대응하는 전략은 자산을 가지고 있게 되면 결국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그 자산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의 자산만큼의 돈을 또 내가 가치를 미래가 돼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내 집 마련은 기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내 집 마련해서 돈을 벌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 좀 안전장치 지금 수류탄의 안전장치 정도가 내 집 마련이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소한 안전한 거주는 좀 보장받자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은 하나 실시간 댓글 중에서 그래요.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1주택 그리고 재개발 대체주택 그러니까 1주택이 그 빌라일 거고 재개발 대체주택으로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거를 샀겠죠. 아니면 뭐 대체주택을 쓸 수 있는 게 여러 가지니까 분양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있는데 이거를 쭉 이 포지션으로 가는 게 좋은지 이걸 다 팔고 상급지에 재개발이네 또 상급지 재개발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 저기 대체주택 혜택은 당연히 보셔야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거주하시고 그때 또 한번 시도해 보세요. 대체주택 혜택을 다 누리셔야죠. 네. 이게 입주까지 다 봐야 돼요, 사실. 네. 입주를 하고 이게 내가 사과를 먹으려고 했는데 껍질만 까서 먹고 나오더라고. 껍질이 좋대. 아 그래? 이건 내가 생각한 답변이 아닌가요? 좋지만 맛은 솔직히 알맹이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안에 그 씨까지는 안 가더라도 씨도 먹자고 이제. 씨는 이 노인 그 나이가 그러니까 뭐 끝에까지 노후주택 될 때까지 갖고 있는 건데 아하. 그거 말고 이제 딱 초반에 맛있는 부분까지 새하얀 부분까지는 먹어야 되잖아요. 상계뉴타운 계속 우십니다. 제가 한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상계뉴타운의 미래 상계뉴타운 왜 걱정하시지? 그냥 상계뉴타운에 관심을 갖고 있나 봐. 아. 아니면 갖고 있는데 미래가 어떤지. 아니 어차피 우리 창동 상계 개발에서 가장 주인공은 그 주공 아파트들이 되겠죠. 하지만 도시의 확산 측면에서 상계 뉴타운이라는 그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주거타운에 그 또 정갈하게 이제 뉴타운 이렇게 딱 그 틀에서 만든 이제 쭉쭉쭉 바뀌면 아마 저는 남김없이 거기 이제 아파트화 다 끝나고 나면요 그렇게 될 것이고 되게 좋은 자리죠.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동북선
뭐 경전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호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동부권의 아무튼 핵심 사업은 GTX도 아니고 창동 상계의 그 차량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 이게 가장 핵심이자 핵심 사업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상계가 가장 그 문제점이 뭐였냐면 이제까지 베드타운의 성격이 너무나 강했고 인프라조차도 이제 상계역을 중심으로 돼 있는 게 너무 강했어요. 창동역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은 약간 상업 인프라도 약간 노후된 느낌이고 좀 별로 좋지 않고 요즘엔 포장마차를 좀 제어를 하는데 예전에는 다 약간 그런 동네라는 이미지가 너무 컸어요. 근데 이게 그 창동역과 상계역 사이에 이 여러 가지 시설들이 새롭게 탈바꿈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또 다 뉴타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재건축이 일제히 이루어지고 GTX까지 거기에 딱 활용 점정이 딱 찍혀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 그 하위에 있는 아파트들의 그 서열이 바뀔 만한 큰 동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기대되는 지역 중 하나가 그래도 지금 그나마 좀 덜 올랐어. 제가 봤을 땐 좀 눌렸어요. 다른 아파트 중저가가 치고 올라올 때 좀 눌려있던 데가 목동 그리고 상계. 예, 상계도 많이 올랐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이라도 사도 목동은 이제 허가구역 묶이면서 갭이 못 들어오니까 그렇죠. 목동이 지금 보면 되게 싸. 목동도 싸고 그리고 여의도 이 세 군데 지역이 저는 앞으로의 그 10년, 20년으로 보자 우리 20년 뒤에 정말 많은 수요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주거 타운이 벨트라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계는 그 색깔 좋아하는 분들은 딱 그 색깔 외에는 안 가요. 그 상계 뉴타운의 색깔, 우리 저쪽에 은평구 가련 1구역 같은 색깔, 그 숲세권이죠. 뭐 좋은 컨셉이에요. 강남으로 치면 이런동 색깔이니까 네, 괜찮아요. 자, 오늘 이렇게 또 열심히 1시간 동안 지켜봐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렇게 사연 우리가 소개를 하죠. 사연을 저희가 이제 격주로 진행할 거예요. 사연을. 그리고 격주로 또 초대 손님 모시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폼을 저희가 댓글에나 이렇게 더보기란 여기다가 넣어 놓을 테니까 거기다 고민 사연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채택해서 직접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핫한 부동산 솔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